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건물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니은 귀찮아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칫솔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큐라덴 얼마 전부터 구입해서 온 가족 칫솔을 모두 바꿨는데요. 7인 가족이라 좀 후덜덜했습니다. 좀 비싸죠? 네, 큐라덴 쓰고 깜놀했어요. 제 치아가 이렇게 매끄러울 수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개 칫솔이란 제품 광고를 봤는데요. 이건 큐라덴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경쟁자 등장이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거의 붓질하는 붓 수준? 어느 치과 선생님은 칫솔이 너무 부드러워도 안 좋다고 하시던데 이 제품이 너무 부드러워서 환자용일지 큐라덴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써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만개 칫솔? 만개. 뭐가 많게 그러니까 칫솔모가 만개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세 무슨 봤다니 진짜 대단하다. 말티즈 같이 생겼다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말티즈 털 같이 생긴 칫솔이 나와요. 중국에서 생산돼서 오는데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제 칫솔 털이 부드러운 거가 중요하지만 탄력성이 있어서 이게 이걸 좀 닦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칫솔 털이 많더라도 개개 칫솔을 묶어서 어딘가에 심어서 각 홀에 심어져서 걔네들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개 칫솔은 제가 사서 뜯어봤거든요. 이제 또 이제 갈아서? 경쟁사가 갈아서 비싸려고 작정하고 오셨군요. 저는 원래 칫솔은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털 만개를 한 판 본드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뜯어보면 얘가 홀이 없이 그냥 밑에는 플라스틱 판때기 위로 이렇게 털이 올라와 있는 거라 털끼리 뭉쳐 있어서 전혀 탄성도가 부드러울 뿐이지 이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치아가 매끄러울 수 있는 줄 몰랐다. 이게 칫솔질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설거지가 끝났다. 그러면 압보도독. 이러면 이제 그만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이가 다 닦였다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이 거품이 막 나고 막 문지르고 나면 끝났다 그러고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아가 닦인 거라는 그 느낌을 알아야 칫솔질을 그만두는 건데 그 느낌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칫솔질을 제대로 하십니다. 그 느낌 네. 느낌이 어떤 느낌? 설거지 했을 때하고 똑같은 느낌. 뽀도독이요. 네. 그리고 혀로 문질러 보면 정말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해요. 예. 지금 다 해보면 예. 거칠거칠한데. 우리 양치를 좀 하고 와서 다시 할까? 그러니까는 결론은 별로다? 칫솔털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기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만개 칫솔로는 뻗어두기 불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제가 칫솔질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잘 안 닦이고요.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이에 낀 음식물이 안 나와요. 칫솔 털 사이에 낀 게요. 그럼 거기서 일회용이네 섞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닦는 게 되게 칫솔을 닦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개 칫솔을 가지고 큐라덴으로 닦아가지고 또 써야 되겠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산부인과 질문이 있네요. 일란서님? 네. 14살 된 딸이 피부과 선생님 처방을 받아 피임약을 1년 정도 먹고 있고 여드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 먹으면 또 올라오는 것 같아 계속 먹고는 있는데 성장기 아이라 혹시 호르몬제 복용으로 키 크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아니, 자, 호르몬 정말 전공자. 네. 산부인과 의사 중에 호르몬이 전공이신 분. 네. 원래 여드름을 피임약으로도 치료를 하나 보죠. 전 몰랐는데. 네, 많이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내과 두 의사 개. 말고 다 똑똑한 건 아니고. 이게 질문이 지금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피임약으로 여드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몸에서도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난소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그런 기능을 조금 이렇게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성장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아마 초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피임약을 지금 처방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초경을 이미 하셨으면 키는 거의 다 크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키가 거의 다 큰 다음에 초경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는 그렇게까지 더 많이 크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지금 복용하는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키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TMI인가? 초경을 5학년 겨울방학 때 했거든요. 6학년 되기 전에.
그런데 저 중학교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컸거든요. 한 7, 8cm는 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전국에 어떻게 있는- 된 거야? 그게 전국에 초경이 있는- 아니었나요? 다친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이 크셨네요. 초경되고 나서. 네. 어쨌든 초경이 거의 마지막 성장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키가 그렇게 더 많이 크실 것 같지는 않은데 출산하고 큰 네. 분들도 있던데요? 네, 뻥치지.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군대 가서 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아니 네. 저랑 굉장히 가깝게 있는 분이 출산하고 나서 컸다는 얘기를 하셔서 키 높이 구두 신으셨을 거예요. 발바닥에 살찐 거 아니야?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초경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피가 첫 나왔을 생리. 때? 네. 그러니까 피가 잠깐 나오고 마른 것도 초경이에요? 아니면 뭐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리를 하는 것처럼 며칠을 해야 초경인 거예요? 일단은 2차 성징 같은 게 다 있고 그리고 그렇게 피가 비쳤으면 그건 초경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몇 달 동안 그런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아 원래 초경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따박따박 나오지 않고요. 몇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벤트를 초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란선님 뭐 이거는 의학적 지식과는 좀 상관없죠. 저는 그 뒤로도 키가 더 컸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희망을 드리는 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방송 나는 의사다. 어쨌든 호르몬제 복용은 키가 더 크는 거하고는 별 상관없다. 네. 더 크고 안 크고는 본인의 운명이다. 네. 유전자의 영향이다? 걱정되시면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춘기 급성장기 커브 중에 어디쯤 타고 있는지는 뭐 손바닥 사진을 좀 찍어보거나 성장 호르몬 지수를 보거나 하면 그거는 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교정할 때도 늘상 보는데 14세 정도 된 여자면 평균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사춘기 급성장기의 최정점은 이미 지났고요. 네. 이제 막판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말단부 성장의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건데 이분이 오래 컸으면 말단부가 그냥 예, 좀 많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교정 검사하고 나서 네. 이 손바닥 사진도 찍고 다 하거든요. 아. 근데 검사를 하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게 주걱턱이 낸데 성장이 이제 대충 끝나가고요. 예, 14살 여자이다. 그러면 아 이게 교정적으로 봤을 때는 턱이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우나 애가 키도 많이 안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은 대부분 차라리 키가 크고 나중에 턱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런 반응이시기 때문에 예, 잘 돌려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사실. 투머치네요. 키가 TMI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키 얘기는 안 하면 정말 되잖아. 중요하잖아요. 설명할 때. 키가 꼭 그걸 물어봐요. 이게 성장판이지요? 그러면서 꼭 아. 물어봐요. 다들 그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또. 자, 다음 질문 건강은 축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음 따뜻하신 깜식님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9개월인데요. 2주 전 소아과에서 급성 축농증과 중이염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하다가 낫지 않아서 이비인후과로 옮겨 일주일 넘게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아과 선생님은 항생제를 나흘 정도 쓰고 호전이 없으면 다른 항생제로 바꾸곤 했는데요. 여기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증상이 그대로인데 일주일째 처방이 똑같습니다. 용량도 같고 약의 종류도 같고 이거 계속 이렇게 치료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면서 처방 내용까지 써주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보통 3, 4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데 호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7일이 아니라 14일까지도 유지하기도 합니다. 네, 같은 항생제를. 그리고 근데 잠깐만요. 차도가 없다고 하면 바꾸는 게 맞긴 해요. 소아과 쓰면 항생제를 이비인후과 쓰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차도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비인후과 의사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을 때는 차도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그럴 수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증상은 그대로인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증상이 그대로인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처음에 그 경과를 급성부터 악화돼가지고 다시 좋아지긴 호전의 관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에서 심지어는 거의 호전이 끝난 상태까지도 아이들이 증상은 이제 기침, 코막힘, 콧물들이 거의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기침, 코막힘, 콧물은 비염만 있어도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특히나 경과를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2주까지도 동일한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바꾸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다. 일 수도 있다. 있을 수도 네, 있다. 네, 네. 그 증상은 똑같은데 좋아지고 있는 거를 이비인후과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확인하는 내시경으로 겁니까? 보면 그 고름이 코 안에 얼마큼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시경 요즘에는 개인 병원들도 대부분 다 내시경을 가지고서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전 사진과 비교해드리고 그러면 그 고름이 그냥 완전 지저분하게 차 있을 때하고 거의 이제 많이 사라지고 조금 남아 있을 때하고 사실은 환자분들은 느낀 증상은 거의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거의 다 좋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여전히 밤에 아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코막혀 한다고 얘기하고 콧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어른 본인의 증상이면 물어보면은 저번 주 증상이 10점이면 오늘 몇 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6점이에요. 내지는 뭐 3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들은 그렇죠. 그런 그 스코어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봤을 땐 똑같은 거죠. 2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하기가 없죠. 굉장히 네, 어려운 그래서 거라. 엄마가 봤을 땐 더더욱 이게 그냥 그대로인 상황으로 네.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당장 병원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약 좀 물어봐야 될 이거 약 그대로 그냥 계속 가도 써도 되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바꾸는 게 낫진 않을지에 대해서 그냥 의사 선생님들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의사들 물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 엄마가 보시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요러요러한 차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 더 먹이세요. 네. 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근데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 뭔가가 마음에 싹 들지 않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여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드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다 모든 정보를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여쭤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네. 장 SJ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상철 선수가 췌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착잡합니다. 건강 이상설이 퍼지던 때에 얼굴에 황달기가 무척 심해서 간암이 아닐까 했었는데 췌장암이더군요. 췌장암이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하다 보니 진심으로 유상철 선수가 쾌유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사에서 췌장암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후가 안 좋긴 안 좋다고 그러지요? 진단 당시에 이제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보다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안 좋죠. 모든 암의 이제 가장 큰 예후 중에 하나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특별히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아랫배 아프면 맹장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이제 황달이 나타나서야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후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주위에 중요한 장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황달이 생긴 다음에 반 이상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나의사에서 시즌3 413회 때 정문재 교수가 출연해가지고 췌장암 특집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네. 길게 35분짜리 방송을 만든 적이 있어서 최근에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췌장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췌장암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려면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빨리 확인해보자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모호한 복통, 모호한 복통? 애매한 어. 네, 복통, 그다음에 뭐 갑자기 당뇨가 없던 사람이 혹은 당뇨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모든 웬만한 암의 공통점이 뭐 급격한 체중 감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증상보다는 애매한 증상이고요. 물론 뭐 내가 2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검진을 한다. 뭐 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기회비용 면에서 췌장암이 뭐 10,000명 중에 1명이니까요. 내가 살면서 췌장암을 걱정하면서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CT를 찍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정말로 그게 걱정이 되면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보통 건강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 할 때는 췌장암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췌장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복부 초음파에서 이렇게 봤는데 췌장이 정상이다 그러면 그분은 췌장암은 아닌. 거기서 그렇죠. 굳이 뭐 펫 CT를 찍거나 복부 CT를 추가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같이 얘기했나요?
간만에. 네, 아, 저 좀 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네, 아, 낭닥 참 무사했죠. 마지막에 코멘트만 없었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데. 내가 형 의견을 가장 존중할 때는 그 유럽에 가서 맥주를 고를 때야. 그때는 제가 꼭 낭다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자, 이 동네에서는 어느 가게에 가서 어떤 맥주를 먹어봐야 되는 거야. 이때 제가 늘 꼭 찾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저희가 2019년 저희 크루들 송년회를 위해서 오늘 유난히 많이 모여가지고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2020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돌아가면서 나와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더 하겠습니다. 풍성한 방송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